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다뤄보려 합니다. 먼 미래가 아니고 당장 눈앞에 다가온 현실입니다. 전 세계가 내연기관, 그러니까 휘발유나 경유를 떼서 달리는 자동차 생산 자체를 언제까지 중단한다 속속 선언하고 있습니다. 대안은 친환경 자동차, 예를 들어 전기차, 수소차 이런 겁니다. 최대 시장인 미국도 중국도 전기차가 대세, 가보면 눈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미래 산업 먹거리로 수소 경제를 택했습니다. 자연히 한국의 미래 자동차는 전기차를 넘어선 수소 전기차랍니다. 우리는 왜 수소 전기차인가? 전기차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방향은 제대로 잡은 것인가? 가격은 얼마일까? 궁금증이 무궁무진합니다. 샵 3698 유료 100원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들과의 토론 참여 가능합니다. 직설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실 패널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평론 수준의 전문가들이 아니라 정말 이 업계에서 모시기 힘든 진짜 전문가들, 이 수소 경제, 수소 전기차가 무엇인지 A부터 Z까지를 다 설명해 주실 전문가 세 분 어렵게 모셨습니다. 먼저 울산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로 계시는 김준범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도 모셨습니다. 연료전지 사업실, 수소 전기차의 연료전지 생산과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박사님입니다. 박순찬 상무를 맡고 계시는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리고 다소 생소한 기관입니다. 수소융합 얼라이언스 추진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신재행 단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얼라이언스 추진단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시청자 여러분, 먼저 오늘의 주제, 수소 충전소 보신 적 있습니까? 보셨다면 어디서 보셨습니까? 고속도로에 있기는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답니다. 수소 인프라 실태 먼저 보시고 토론 이어나가겠습니다. 국내 첫 고속도로 휴게소의 문을 연 수소 충전소입니다. 경부선 안성 휴게소 양방향과 영동선 여주 휴게소 강릉 방향 등 모두 3곳에서 오늘부터 수소차 충전이 가능해졌습니다. 수소차를 타시는 분들께서 그동안 먼 거리를 이동하시려면 늘 충전소가 부족해서 불안하고 불편하셨는데 앞으로는 조금 걱정을 절게 되었습니다. 수소차는 달리면서 미세먼지를 걸러내 깨끗한 공기를 내뿜고 공해 물질도 나오지 않는 친환경 차입니다. 충전 시간도 짧아 5분 정도면 완전히 충전됩니다. 하지만 수소차 시대가 활짝 열리기에는 아직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충전소를 세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 충전소 하나를 세우는 데 30억 원 정도가 필요하고 연간 유지비도 2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인프라가 부족하니 수소차 판매가 저조하고 그러다 보니 충전소를 세워도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7대 정도, 만원 세. 충전소 자체가 워낙 고가기 때문에 정부에서 모든 걸 부담하는 건 좀 어렵고요. 펀드 조성을 한다든지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될 수 있게끔 민간 차원에서의 어떤 같이 할 수 있는 컨소시엄 형태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내에 있는 일부 충전소는 고장도 잦아 이용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전국 18개에 불과한 수소차 충전소를 3년 뒤엔 310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지나가면서 저게 뭔가 했는데 그게 다 수소 충전소였군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상암동 같은 경우에 저희 방송사가 있는 상암동에도 있고 이제 국회에도 설치한다 그러고요. 저 유럽의 파리로 가면 에펠탑 옆에도 수소 충전소 있는 거 대통령이 가서 직접 보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현재 자동차는 어떤 차 타고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휘발유 차일 것이고 저처럼 클린 디젤이라고 그래서 깨끗하다 그래서 경유 승용차 타다가 불나서 고생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자,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내연기관 자동차라고 하는 거는 다 아실 테니까 이런 석유 떼는 거, 휘발유 떼고 경유 태워가서 미세먼지 일으키고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이런 자동차를 생산 중단을 한답니다. 언제?
저희 살아생전이라 합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025년, 2030년, 2040년. 자, 현대자동차 박사님으로 계시는 박순찬 상무님한테도 여쭤보겠습니다. 저 뭐 먼 미래 아니죠? 그리고 저게 실제로 저렇게 발표들 한 겁니까? 석유자동차 퇴출한다는 게? 예, 발표가 났고요. 예. 이미 그 유럽의 일부 도시에서는 현재도 그 규모에 따라 가지고 시간대에 따라 가지고 디젤차 진입을 막고 있는 도시들도 있고요. 아, 디젤 엔진 차량을 갖고 있는 차는 아예 못 들어간다. 예. 국경 시내 같은 경우에는 낮 시간 동안에 트럭을 관찰하기가 쉽지가 않으실 겁니다. 그 그렇군요. 법으로 막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휘발유 차가 됐든 경유차가 됐든 이제 이런 기름 석유 떼는 차는 자동차 메이커들이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 이런 얘기로 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당장은 아니겠지만요. 예. 25년, 30년 정도 되면은 현실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2025년, 2030년이요. 네. 지금부터 한 6년 뒤. 네. 뭐 그리고 좀 6년 뒤, 멀어도 10년 뒤, 10년 뒤. 10년 뒤. 예. 어이구. 저 나이 들어서 저 면허증 반납하기 전에 저희 살아생전에는 분명히 그런 시대가 오겠군요. 네, 올 겁니다. 어허. 자, 시청자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샵 3698 시청자들 의견 들어가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차가 전기차로 갈 거냐, 수소 전기차로 갈 거냐에 대한 논란 많이 보셨는데 오늘은 궁금증부터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게 더 앞선 거고 전기차하고 전기 수소차가 뭐가 다른지부터 여쭤보도록 하죠. 이 분야에서 울산대학교 화학공학부에 계시는 김준범 교수님이 수소 전기차 분야에서 오히려 현대 자동차를 끌고 갈 정도라고도 시장에서들 알려 있어요. 예. 사실입니까? 저는 뭐 연료전지 연구를 92년도 했는데 92년부터 시작하셨어요? 예, 처음에는 이제 현대자동차의 배터리 전기차 팩설계에 참여했었고요. 예, 예. 근데 98년에 예. 배터리 팀에서 연료전지를 시작하는 그래서 몇십 년 동안 같이 연구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한 우물만 파신 게 아니라 한 예. 배터리만 파셨군요. 예, 예. 그러시군요. 자, 좋습니다. 자, 시청자들의 궁금증. 전기차 지금 눈에 많이 보이거든요. 예. 길거리에서도 많이 보이고 특히 미국 가면은 뭐 테슬라 많이 굴러다니니까. 예, 그렇죠. 예. 전기차가 앞선 기술입니까? 수소 전기차가 앞선 기술입니까? 앞선 기술이라기보다는 배터리는 기존에 나와 있는 기존 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 성숙도가 높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굉장히 쉬운 기술이고 네. 수소 연료전지는 신규 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수소 연료전지가 더 빠르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전기 자동차는 더 이상 기술적으로만 놓고 보면 새로운 기술은 아니다. 우리가 뭐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말고도 예. 비슷한 배터리를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하고 그렇죠. 있었으니까 그렇죠. 예. 배터리는 굉장히 성숙된 기술로 보시면 됩니다. 네. 전기차 그러면 엔진 드러내고 예. 바닥에다가 리튬 배터리 쭉 깔고 예, 모터를 2개가 됐든 1개가 됐든 그 모터로 바퀴를 바로 굴리는. 예, 그렇죠. 예. 골프 카트 같은 개념. 그렇죠. 훨씬 뭐 고급 고급. 배터리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수소 전기차에 대한 이론적 그 논리나 이런 거를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세 분한테 좀 한 바퀴 좀 돌면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 박사님한테 여쭙기 전에 신재행 추진 단장님은 속해 계시는 그 기구의 이름이 다소 생소합니다. 수소 융합 얼라이언스 추진단. 예, 이게 이름이 정부기관입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부기관은 아니고요. 정부기관 아니고요. 정부와 이렇게 민간 기관이 합쳐서 모인 어떤 민간 협의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이 얼라이언스인 거 보니까 뭐 여러 개를 지금 다 이렇게 뭉쳐 놓으신 것 같은데. 수소와 관련돼서 생산부터 활용 단계까지 걸쳐 있는 어떤 다른 업종들, 이 업종에 이렇게 속하는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하나로 이렇게 동맹을 맺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그래서 추진단 자체는 민간 기구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수소 전기 자동차뿐 아니라 이른바 수소 경제, 수소를 에너지화해서 시스템을 완전히 다 바꾸는 모든 근간의 밑그림을 그리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은 이제 수소 생산부터 수소 산업의 어떤 전 밸류체인에 걸쳐서 네. 어떻게 나갈 건지 어떤 장기적인 로드맵이라든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떻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좀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자,
자동차에 대한 것만큼은 좀 우리 추진 단장보다는 우리 저 현대자동차에서 나오신 박사님한테 여쭤보고 예. 수소 경제가 자동차를 뛰어넘는 어떻게 우리 나라 전체를 바꿀까에 대한 질문을 우리 추진 단장님한테 집중적으로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잠시만 좀 기다려 예. 주시고 박순찬 박사님, 전기 자동차는 이미 미국에서 뭐 테슬라라는 차가 10만 불짜리가 막 쌩쌩 날아다니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뭐 저 현대자동차도 아이오닉 이런 거는 그냥 순수 전기 자동차죠. 아이오닉 전기 자동차 있고요. 예. 코나 전기 자동차 있고요. 코나도 전기 자동차 예, 있네요.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 기아의 니로의 전기 자동차도 있습니다. 조그만 SUV, CVS 차량들은 전기차가 이제 많이 상용화가 됐네요. 예, 현대차도 라인업, 기아차도 라인업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잘 팔려요?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왜 전기차 계속 만들지 않고 굳이 수소 전기차라는 거를 만들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많은데 네. 전기차는 배터리를 충전을 해서 모터를 돌린다는 거 이해합니다. 저 집에도 요즘은 새로 생긴 아파트에는 충전기가 있고 회사 저희 지하 주차장에도 있는 거를 많이 봤으니까 수소 전기차는 수소를 태워서 가는 거죠. 네. 연료가 수소죠. 연료가 수소 맞습니다.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터리 전기차는 만들어진 전기를 담아놓고 있다가 예. 모터를 돌리기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해 주는 게 순수 배터리 전기차라면 네. 수소 전기차는 모터를 돌리는 데 필요한 전기를 차 안에서 만듭니다. 그러면 수소 전기차는 차 안에 조그만 발전소 하나를 싣고 달린다고 맞습니다. 생각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엔진보다 크기가 지금 현재 기술로 보면 어떻게 되니까 내연기관의 엔진보다 그 수소 전기차의 전기를 저장하는 거기 크기가 얼마나인가요? 넥소 자동차 보시면은 일반적인 SUV 크기지 않습니까? 그럼 네.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엔진 룸 안에 예. 저희 연료전지 시스템이라고 그 발전소가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크기가 기존의 내연기관하고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군요. 예. 자, 그럼 수소는 어디다 담나요? 수소는 별도의 탱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 디젤이나 가솔린도 연료통을 가지고 있듯이 예. 수소통이 차 안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수소통이 있고. 예. 자, 그럼 지금 저희가 지금 박사님이 가지고 오신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좀 수소차의 원리를 좀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 수소를 탱크에다 넣고요. 그러면 산소는 앞에서 들어오는 모양이죠? 네, 달리면? 산소는 우리 일상생활에 숨 쉴 때 필요한 공기에서 얻듯이 예. 산소는 일반 공기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 공기에 많으니까요. 네. 예. 그러면 거기에서 둘이 만나면 바로 전기가 나옵니까? 네,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 중학교 때 이렇게 물 전기분해 실험 같은 거 해보신 경험 혹시 H2O 예. 물을 전기 분해를 하면 수소하고 산소가 수소와 발생이 됩니다. 산소가 나오죠. 이 반응의 역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하, 역반응이다. 수소하고 산소하고 반응을 시키면 네. 전기가 발생하고 물이 발생하고 물이 발생을 한다. 열이 발생하고 하는 그 아. 역반응을 이용하는 게 연료전기 자동차입니다. 예. 그러면은 거기에서 발생하는 전기로 모터를 돌리면 맞습니다. 그 중간에 발생된 전기를 저장하는 무슨 장치가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은. 수소 넥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연료전지에서 발생한 전기가 모터로 공급이 되고요. 예. 일부 그 배터리를 조금 가지고 있는데 그 예. 배터리를 조금 가지고 있는 이유는 갑자기 많은 동력이 필요할 때 어시스트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기본적으로는 연료전지 스택에서 나오는 전기가 바로 모터로 공급이 됩니다. 얼마나 달릴 수 있습니까? 수소 전기차는 현재 기술로만 놓고 보면 넥소 같은 경우에는 수소를 약 6.6kg 정도 담고 있고요. 6kg요. 예, 6kg의 수소를 가지고 600km를 달릴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6kg. 물 10리터를 전기 분해를 하면은 1kg의 수소가 나온다 하고요. 그걸로 130km를 가니까 6kg, 60리터면은 뭐 한 600m km 정도를 간다. 그러면 서울, 부산 중간까지는 갔다 오겠네요. 갈 수 있죠. 서울, 부산까지는요. 서울, 부산 물론 가죠. 아니 갔다가 중간 네, 정도까지. 갔다가 돌아올 때는 충전을 한번 해야 됩니다. 전기차보다는 수소 전기차가 더 오래 달릴 수 있다는 건 한 번 충전했을 때 더 오래 달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좀 수소를 많이 싣고 다닐 수 있는 방법 없어요? 탱크를 많이 실으면 수소를 많이 실을 수 있을 텐데요. 그 다음에 탱크도 기술 발전을 시키면은 같은 부피의 탱크 안에 많은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예, 그런 예. 기술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수소를 많이 쓸 수 있겠죠. 예. 저 옛날에 LPG 차량 지금도 있죠. LPG 싣고 다니는 택시들 보면은 택시 트렁크 열면은 LPG 통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는 수소 탱크가 그만합니까? LPG 통보다 약간 작습니다. 넥소에 들어가는 것들은요. 그거보단 작아요. 작은 게 3개가 들어갑니다. 1개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럼 어디다 바닥에다 까나요? 예, 바닥에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휘발유 차의 연료 탱크 통이 안 보이듯이요. 안 보이듯이 탱크는 밑에 숨어 있군요. 네. 예. 지금 보여주는 화면이 넥소라는 현대차가 만든 수소 전기차입니다. 예. 혹시 출력은 어떤가요? 그 LPG 차량 같은 경우는 휘발유 차보다 좀 출력이 힘이 좀 딸리는 느낌은 좀 있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전기 동력이기 때문에요. 예. 전기 동력은 모터를 구동하기 때문에 초기 출발하는 토크가 좋습니다. 출발할 때 힘이. 예, 그래서 예. 운전하시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으십니다. 이른바 제로백이라 그래서 시속 100km까지 가는 9.5초 걸립니다. 넥소가. 9.5초면은 현재 소나타나 뭐 그랜저급보다 힘이 딸린다는 딸리지는 느낌은 안 않습니다. 되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이미 막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시청자들이 좀 저희가 눈여겨 보지 않아서 그렇지. 저기가 넘버판이 다르네요. 색깔이. 친환경 차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소비자가 원하시면은 뭐 그 그린색 바탕으로 하늘색 네, 바탕으로 네. 번호판을 받을 수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수소 전문가이신 울산대 화학공학부의 김준범 교수님한테 질문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거, 저 수소는 어디서 얻습니까? 수소를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현재 가장 경제적인 방법은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가스로 쓰는 메탄이나 예. LPG와 물을 반응시켜서 수소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네.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수소가 반, 물에서 예. 나오는 수소가 반이 되기 때문에 네.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하, 수소를 배출해 내는 게 화석 연료에서 나옵니까? 천연가스 말씀하시는 LNG라고 하는 천연가스에서 수소가 나오나요? 그러니까 천연가스와 물을 반응시켜서 화학 공장에서 수소를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네. 또 거기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고순도 대량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여러 분야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CO2도 저희가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다른 회사에 공급을 하고요. 네. 그래서 SK에 공급하는 그 우리가 스팀 리포머 공장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 공장에서 나오는 CO2의 3분의 2 정도는 대기 중으로 방출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박 박사님이 설명을 해주신 물을 전기 분해를 하면 수소와 열이 나온다 그랬는데 전기와 물이 나온다 그랬는데 그냥 일반 물에서 수소를 추출해내는 에서 이 돈이 들어가지 않는 연료는 아니군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물의 전기 분해는 저희가 생각하는 다음 단계가 될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3020, 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가 20%가 되게 되면 많은 양의 전기를 우리가 저장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수소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패러다임으로는 해외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LNG를 도입하듯이 예. 수소를 도입하는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돈 주고 수소를 사온다. 네, 그렇죠. 아하, 그 대목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제일 안 되는 대목일 것 같아서 흔히들 말하면은 전 우주의 75%는 수소로 이루어져 있고 예. 인간의 몸의 대부분도 따지고 보면은 수소기 때문에 수소는 천연 100% 청정 에너지고 온 우주에 널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수소를 활용을 하면은 미세먼지를 잡고 수소는 돈이 들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다. 이러한 속설이 있는데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 잠깐 천연가스와 물을 반응한다면 천연가스도 화석연료고 이른바 부생연료라고 하는 그 원유에서 출출한다는 것도 석유에서 추출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공기 중에서 수소를 무한정으로 막 얻는 건 아니네요. 일단 지금 가장 경제적인 거는 화석연료에서 얻는 방법이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본 같은 경우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사막에 대규모 태양광 단지를 건설해서 그러면 뭐 원자력 몇 기 정도에 해당하는 전기를 수소로 만들어서
그 수소를 도입하고 그러니까 신재생을 이용한 수소 생산이 되게 되면 100% 친환경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사용하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게 돼도 네. 현재 그냥 내연 기관보다는 CO2 배출량을 훨씬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정리를 좀 하면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수소를 추출해내는 기술 중에 제일 많은 것은 화석 연료에서 생산해 자연적으로 나오는 이른바 부생수소라고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고 경제적이고 얼마나 쌉니까? 이게 저 LNG나 뭐 LPG나 이런 거보다는 가격이 쌉니까? 지금 현재 수소 가격으로는 휘발유나 디젤 예. 가격하고 뭐 거의 대등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다만 문제는 수소 충전소 건설 비용인데 예. 어느 나라나 산업의 초기에서는 이윤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정부와 지자체 도움으로 수소 충전소를 건설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연료 가격으로는 경쟁성이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라는 데는 저희가 회사나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에서 많이 보셨을 테니까 한 대당 1억 원이 들어간다라는 표를 보고 계시고요. 말씀 곧 저희가 토론을 해야 할 수소 충전소는 30억이나 드네요. 예. 가격은 조금 수소가 조금 비싸군요. 예, 예. 자, 그럼 저 신재행 그 추진 단장님한테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수소라는 것이 그냥 공기 중에서 물에서 무한정 얻는 그냥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수소가 아니라는 거는 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설명이 됐을 것 같고, 그렇다면 어찌 됐든 지금 화석 연료와 비슷한 가격이라는 현재 기술상으로 그 수소를 만들어서 어딘가 저장을 하려면 저장소도 있어야 될 거고, 이거를 각 차에다 누르면 충전소도 있어야 될 거고, 그래서 지금 추진단이 해야 되는 게 생산부터 소비까지 모든 거를 다 연합해서 추진하신다는 말씀으로 이제 좀 이해가 좀 되네요. 예. 하시는 일이. 예. 자, 실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수소 산업의 전반을 보면은 이제 생산부터 저장하고 이송하고 활용하는 단계가 연결이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이제 생산이나 저장 쪽 기술은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상태이고요. 활용 단계에서 수소차와 그다음에 연료전지 발전 분야는 저희들 이제 세계적으로 좀 앞서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현대 자동차의 수소 전기차 기술은 앞서 있는데 인프라 구축이 안 돼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앞단의 이제 생산이나 저장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고. 조금만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생산부터 저장이 얼마나 부족하고 지금 우리 실태가 어디까지 와 예, 있습니까? 이제 생산 과정을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제 그린 수소 생산입니다. 그래서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해낸다면은 어떤 생산 단계에서부터 이제 CO2가 발생하지 않는 완전 클린한 에너지가 되는 건데 이제 화석 연료를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다 보니까 지금 CO2가 발생하는 그런 이제 한계를 지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을 통해서 얻은 전기를 가지고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이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기술이 아직 취약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제 이번 로드맵에서 이런 기술 개발을 2025년까지는 어느 정도 좀 마무리하는 형태로 기술 개발을 하고 30년 이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수전의 생산을 해 나가겠다라는 계획을 밝힌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산 부분에서 좀 약한 부분이 있고 저장은 지금 대부분 이제 기체 상태로 저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가장 효율적인 고효율의 저장 방법은 이제 액화 방법입니다. 근데 요 대목에서 잠깐만요. 제가 다소 좀 무식해 보여도 창피함을 무릅쓰고 제가 좀 이렇게 일반인의 시각으로 여쭤봐 드려야 되는 것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혹시 알까 싶어서 수소는 기체죠,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냥 놔두면 공기 중에 있는 게 수소죠. 그럼 이거를 생산을 해서 이렇게 뭔가 저장을 할 때는 액화 상태로 한다면 수소를 물처럼 만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압축을 하나요? 열과 압력을 가해서 이제 액화를 시키는 건데 이제 수소는 기본적으로 지구상에는 뭐 공기 중에 있는 거는 아니고요. 어떤 다 화합물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물과 합쳐져 물 속에 수소가 들어있듯이 물 속에 수소가 들어있고 원유 속에 수소가 들어있고 대부분 화합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소를 분리시켜야 되는 게 이제 하나의 과제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에너지가 들어가는 그런 이제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이 거기서 또 생기는군요.
수소를 얻을 때 예. 기본적으로 전기를 분해를 하든 무슨 화학 반응을 일으키든 거기에 또 다른 에너지가 수소를 추출하는 데 필요하다면 그 에너지를 그냥 쓰면 되지 굳이 왜 그거를 에너지를 써가면서 수소를 얻어내서 수소를 분리해내느라고 그 돈과 시설과 그 막대한 노력을 하고 그 수소를 우리는 써야 되는 수소 경제로 가야 될까요? 예. 가장 수소 경제가 논의된 배경을 보면은 예. 어떤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생각하면 사실은 수소 경제가 논의될 실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하. 우리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에 135년 전부터 석유나 석탄을 효율적으로 편하게 쓰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지금까지 해왔고 그렇죠. 이미 그런 시스템을 굳혀놨습니다. 예. 갖춰놨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굳이 변경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화석 에너지를 쓰는 것 자체가 이제는 오히려 우리의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태가 왔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수단으로서 이제 미래의 대체 에너지로 수소가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경제성, 효율성보다도 어떤 친환경성, 그 미래의 어떤 성장 가능성 이런 부분을 보시고 수소 경제를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부가 얘기해 놓는 그 복잡하고 어려운 보도 자료보다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얘기가 딱 이해가 되실 것 같네요. 나무 떼다가 석탄 떼고 석유 펑펑 나니까 석유 떼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모자라니까 원자력으로 하고 했는데 원자력까지도 환경 문제는 재앙이고 이 미세먼지와 이 CO2 발생 때문에 이 인류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니 아무리 돈이 들고 아무리 에너지가 들어가더라도 클린 에너지인 수소 경제로 가자. 예,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이상적인 것은 뭐 전기를 투입해서 하는 게 이제 현재 기술 수준인 거고, 먼 예, 미래를 예. 내다본다면은 이제 뭐 햇빛 에너지를 통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물에서 바로 이제 수소를 추출해내는 기술 발전을 이루어내는 게 결국은 이제 관건이군요. 인류의 과제라고 보시면 그렇군요. 되겠습니다. 예. 그 전문가이신 김준범 교수님, 예. 대한민국의 기술은 어디까지 왔고 세계의 좀 첨단 기술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정말 그 CO2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수소 추출 기술 이것만 딱 띄어서 여쭤보면 지금 그 우리가 스팀 리포밍이라 그러는 화석 연료로 수소를 만드는 기술은 뭐 많이 말이 좀 발전돼 어렵네요. 있고요. 스팀 스팀 리포밍 리포머, 그러니까, 스팀이면 증기, 예, 수증기죠. 수증기. 예. 그러니까 화석 연료, 그러니까 도시가스와 수증기를 반응시켜서 예. 수소를 뽑아내게 되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친환경, 전기분해 네. 이쪽도 저희가 계속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물에다가 전기를 쏘면 예. 그게 분해가 이루어지면서 수소가 나오고 수소와 산소가 나오게 수소와 됩니다. 산소로 H2O가 분리가 되겠죠. 예, 그렇죠. 거기서 전기가 나온다 이거죠. 이론적으로는. 그 수소 산소를 반응시켜서 전기가 나오는 게 수소 산소가 수소 전기차가 되고요. 네. 그리고 수소 생산을 위해서는 전기를 집어넣어서 전기 넣어서. 수소와 산소를 만들어내게 되죠. 만들어낸다. 예. 자, 수소를 만들어내려면 어찌됐든 전기가 들어가야 되네요. 전기 또는 열 에너지 여러 가지 방법이 에너지가 있습니다. 들어가야 된다. 그 부분이 이제 돈이 들어도 우리가 안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군요, 인류는. 예, 그래서 뭐 저희가 지금 편하게 쓰고 있는 전기 에너지도 네, 자연계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그렇죠. 우리가 사용하기 편하게 만든 에너지이기 때문에 네. 2차 에너지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수소도 2차 에너지에 해당하고요. 예, 전기는 우리가 선을 꼽아서 사용하는 플러그인 방식에 유리하고 네, 네. 수소는 우리가 들고 다니는 포터블 방식에 좋습니다. 유리한 예. 2차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네, 수소는 존재하고 있는 거지만 수소를 에너지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2차적인 상품으로서의 에너지가 된다라는 설명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다시 좀 관심사인 자동차로 좀 가보겠습니다. 박수선 상무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자, 제일 궁금한 거는 어찌됐든 최대 시장인 중국하고 미국은 전기차가 대세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설명 쭉 들었지만 수소 전기차로 가는 길이 이렇게 멀고도 험하다면 자동차 산업만 놓고 보면 현대 기아 자동차도 전기차를 빨리 양산을 해서 전기차를 싸게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왜 전기차에 대한 홍보는 좀 덜 하시고 전기 수소차가 미래차라고 광고를 더 하시는지 홍보를 더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소비자분들께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시면은 중국이 전기차를 엄청 밀고 있고 대세처럼 가져가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죠. 예, 사실 중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수소 굴기를 선언하고 물밑에서 수소에 대한 묻지마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잠깐만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뭔가 중국 시장에 대해서 오해가 있군요. 네, 중국은 내연기관 차에서 어차피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전기차로 확 옮겨갔다. 이거 저 오류군요. 전기차로 옮겨갔다가 네. 전기차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거죠. 어떤 한계를 느꼈습니까? 중국이? 저희들이 일반 배터리 전기차하고 수소 전기차를 말씀을 드릴 때 이 네. 둘은 어느 하나가 대세의 문제가 아니고 둘이 공존해야 되는 문제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하,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 예. 쉽게 얘기해서 저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배터리 전기차가 대세입니까? 수소 전기차가 대세입니까?라는 질문의 답은 네. 아버지가 좋습니까? 어머니가 좋습니까? 하는 아빠가 질문으로 좋습니까? 똑같습니다. 엄마가 좋습니까? 예. 예, 예. 왜냐하면 두 분 다 소중한 존재고요. 예. 두 분 다 나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아하.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예. 그 이유가 뭐냐면 배터리 전기차는 배터리 전기차로서의 역할이 있고요. 네. 수소 전기차는 수소 전기차의 역할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초반에 친환경 정책으로 가던 각국 정부와 자동차 OEM들이 배터리에 관심을 가지다가 네. 아 배터리만 가지고는 우리가 정말 친환경적인 세상을 구현할 수 없구나를 깨닫고 가장 나서 큰 이유가 뭡니까? 배터리 자동차가 친환경차가 될 수 없다면은 배터리 궁극적으로. 전기차가 친환경차 맞는데 네. 배터리 전기차만 가지고는 친환경차 사회를 다 구현하지 못한다는 거죠. 못한다. 아하. 왜죠? 왜냐하면은 이런 상황을 좀 전기 충전을 많이 하려면은 결국은 원자력이 필요해서 그런가요? 제 상식적인 이제 질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소비자분들께서 이해하시기 쉬운 게 뭐냐면은 트럭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네. 그 덤프 트럭, 그 큰 트럭이 배터리로 간다고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면은 배터리를 얼마나 실어야 되고 실른들 몇 킬로나 갈 수 있을까? 그러네요. 이런 그러고 이슈들이 보니 있거든요. 그러고 보니 저희가 눈으로 보는 전기차는 기껏 해봐야 SUV 수준이네요. 맞습니다. 예. 최근에 미 에너지부에서 분석을 해봤는데 승용차의 경우에도 내가 한번 충전을 해서 배터리를 충전하던 수소를 한번 집어넣었던 355km를 이상을 가게 되면은 예. 차라리 수소 전기차가 낫다. 가격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낫다는 경제적으로나.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내가 한번 충전해서 355km 이상을 가지 않으면은 배터리 전기차가 좋을 수 있습니다. 아이오닉인가요? 네. 현대차에서 만드는 그 전기차 충전시키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지금 완소고고 급소고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네. 완소 경우에는 뭐 10시간도 걸린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완속으로 해야 오래 달리고 급속 충전을 하면은 그 주행 거리가 확 줄어든다는 게 그런 건 맞습니까? 아니고요. 배터리에 에너지를 담아주는 속도의 문제인데요. 예. 에너지량은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속도를 빨리 넣어주냐, 천천히 넣어주냐는 이슈인데 예, 그럼 빨리 넣어주면 좋은 거 아닙니까? 보통 빨리 넣어주면은 리튬이온 배터리 자체가 화학 반응을 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배터리에 무리가 가가지고 수명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배터리 수명이 예. 줄어드는구나. 급속 충전을 여러 번 하게 되면 급속 충전을 자꾸 하면 그럼 그렇다고 모든 차가 다 10시간씩 완속 충전을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배터리 전기차의 장점이자 한계죠. 장점이자 한계다. 배터리 전기차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연료 가격으로만 따지면은 다른 어떤 그 내연기관 차나 수소 전기차보다 연료 가격이 쌉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하지만 충전을 자주 해줘야 되는 그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소비자께서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배터리 전기차에 유리한지 아니면 수소 전기차에 유리한지 선택하는 시기가 곧 올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만 놓고 보면 저희가 자막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킬로미터당 1km를 가는데 돈을 계산을 해보니까 전기 자동차는 25원 들고 수소차는 73원이니까 여전히 수소 전기차의 수소값이 비싼 걸로는 현재로는 돼 있는데 맞습니다. 아하 이게 미래로 가면은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에너지 가격 자체는 역전될지 말지는 에너지 가격은 국가의 전략 자산으로 관리되기 예. 때문에 아까 앞에서 보신 저런 숫자들도 나라마다 지역마다 많은 차이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어떻게 역전이 될지는 쉽게 예측을 못 하겠는데요. 네. 차량 가격으로만 따져보면은 조만간에 배터리 전기차나 수소 전기차나 한 355km 정도 내가 한번 충전해서 가고자 원하는 차라고 그러면은 가격이 비슷해지는 시대가 조만간에 오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같은 차종 기준으로 봤을 때 현대차 네. 전기차고 수소 전기차고 가격이 얼마예요?
지금 아까 앞에서 표에서 보셨는데 예. 아이오닉 코나 일렉트로닉이 코나면은 한 조그만 4,000 SUV잖아요. 예, 4,300만 원 정도, 5천만 원 잡고 됐고요. 그다음에 수소차는 7천만 원 잡고 7천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아직은 2천만 원이 수소차가 비싸군요. 조만간에 한 5년 내에 저 가격이 배터리 전기차나 수소 전기차나 동등 수준으로 가려고 목표로 저희들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예. 앞에서 현대자동차가 전기차는 안 하고 수소 전기차를 많많이 이제 포커싱을 하고 있다고 오해를 하신다고 말씀을 네. 드렸었는데요. 사실 놓고 보면은 저희들이 최근에 2025년까지 44종의 친환경 자동차 라인업을 출시하겠습니다라고 어나운스를 했고요. 네.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배터리 전기차입니다. 아하, 예.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수소 전기차고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좋습니까, 어머니가 좋습니까 하는 이슈처럼 저희는 전략적으로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플레이하기 위해서 네. 소비자가 전기차를 필요로 하는 곳에는 전기차를 제공해야 되고 네. 수소 전기차를 필요로 하는 곳에는 수소 전기차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둘을 다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전략 자산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 기아 자동차는 세계 시장과 거슬러서 전기 수소차에 올인을 해서 고생할 거다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상식에서 비롯된 잘못된 오류였다는 점을 여기 제가 바로 잡아도 될까요? 네, 예, 맞습니다. 이거 현대차에 제가 칭찬받겠네요. 오래간만에. 예. 자, 근데 교수님, 그 아까 자동차 가격은 현대자동차의 문제니까 현대차에 맡겨두고 예. 제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에너지원으로서의 전기와 수소의 가격에 대해서 자꾸 제가 여쭤보게 되는데 예. 뭐 수소가 그런 식으로 추출해 내야 된다는 건 이해가 됐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예. 배터리 자체 수명이 있죠. 예. 일정 기간 지나면 자동차에서 빼내야 되죠. 예. 버려야 되죠. 예. 근데 이거 그냥 땅에다 묻거나 태워버리거나 이러지 못한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아마 뭐 배터리도 만약에 재활용하는 기술이 많이 개발돼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아까 그 연료원에 대해서 가격 말씀을 예. 하셨는데 제가 약간 첨언을 한다면 지금 전기차에 충전하는 전기 가격은 한전에서 50%를 할인해 주고요. 거기에다가 또 카드로 다시 50%를 할인하기 때문에 총 75%가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요. 예.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회사 지하 주차장에 안 보이던 전기차 충전기가 딱 생겼습니다. 좀 궁금하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예. 제일 뭐부터 물어보겠습니까? 기술이 아니고요. 얼마예요? 이거부터 물어보거든요. 1kW당 74원이라고 대답을 하시더군요. 예. 그 할인되고 뭐 보조금하고 다 합쳐가지고 최종적으로 내가 내는 돈이 1kW당 74원이래요. 예. 그게 얼마냐 그랬더니 서울서 부산 가는 거 충전하는데 한 6,000원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나요? 교수님도 계산법하고 그게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 계산은 안 해봤고 일단은 그 전기 가격은 많이 할인돼 있기 때문에 할인돼 있다. 그러니까 수소도 초기 시장에 이와 비슷하게 할인을 한다면 연료로서 비슷한 가격으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프라가 어느 정도 깎여야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점점 저렴한 가격으로서의 에너지원으로서의 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세요, 신당장님? 지금 우리가 충전소 보면은 일반 예.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승용차가 한 100대 정도, 50대에서 100대 정도 충전이 되면은 이제 충전소 운영 수익이 보장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수준이면은 이제 가격도 좀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현재는 몇 하고요. 대쯤 충전이 됩니까? 충전소당. 지금은 뭐 수소차가 워낙 적기 때문에 하루에 몇 대 수준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뭐 보급돼 있는 게 4월 말 기준으로 1,442대인가 지금 보급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보면 뭐 충전소별로는 굉장히 아직은 미미한 숫자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 가격 떨어지는 것 자체가 지금은 불가능하고요. 이제 어떤 충전소의 가동률이라든가 어떤 튜브 트레일러의 가동률 같은 게 이제 전체적으로 향상되고 정부에서 이제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어떤 보조금 부분들이 좀 더해지고 이런 수준이 다 더해진다고 한다면은 이제 가격은 계속 좀 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 지금 목표로 잡고 있는 거는 2030년까지 지금 한 8,000원, 7, 8,000원 수준인데 이걸 한 3,000원 수준까지 좀 낮추는 걸 목표로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8,000원이라 그러면 한 번 킬로그램당 킬로그램당 8,000원을 예. 절반 정도로 떨어뜨리는 게 정부의 예, 목표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되면은 그럼 정부가 예산 투입이나 이런 것 좀 많이 좀 해야 되겠네요. 인프라 구축 이런 거에. 뭐 이제 수소 공급부터 이제 원활하게 공급
어떤 체계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수소 유통 체계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또 보완을 해나가는 형태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나라보다 수소 경제가 더 좀 발달돼서 우리가 벤치마킹하거나 우리가 따라가야 될 나라가 있다면? 지금 뭐 가장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킬로그램당 우리 돈으로 한 11,000원 정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11,000원. 예. 아, 예. 중국은요? 중국은 사실 이제 승용차는 보급이 안 돼 있는 상태이고 뭐 이제 상용차 중심으로 버스 트럭 중심으로 지금 보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장 가격이 형성돼 있다고는 아직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다시 좀 저 자동차로 좀 가서 궁금증 좀 해소해 보겠습니다. 저 박수장 상무님, 저 미국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테슬라가요. 네. 그렇게 빨리 달리고 그렇게 쾌적한 차인지 진짜로 타보니까 실감이 나더만요. 뭐 포르쉐, 페라리, 람보르기니 무슨 뭐 슈퍼카들 뭐 많이들 구경 눈으로는 보지만 실제로 달려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테슬라가 제일 빠르고 잘 달리더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던데 이게 수소 전기차도 똑같은 구동력을 낼 수 있습니까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낼 수 있고요. 예. 저희 위원님 저희 넥스차도 한번 나중에 기회 되시면 타보시기 한번 좀 바랍니다. 태워주시면은 오늘 좀 끌고 오셨으면 한번 시승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아 넥소도 그래요? 네, 넥소도 지금은 이제 차 급이 다르기 때문에 예. 차 급에 맞춰서 디자인되고 성능이 디자인되어 있어서 그렇지. 차 대통령이 급을 타 맞추면- 보셨네요 넥소를. 저 화면이 나오네. 아 이제 문재인 대통령 좋으시겠다. 저런 것도 한번 타보시고 직접 저게 부릉부릉 소리 전혀 안 들리죠? 전기차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소리 없이 예. 그냥 미끄러지죠 차가. 예,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소형차는 그렇지만 대형 트럭들이나 이런 데는 현재의 배터리 기술로는 순수 전기차가 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렇다면 그 대안은 수소 전기차입니까? 대형 차들은? 대형 차들은 수소 전기차 쪽으로 가고 있고요. 아까 앞에서 신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예. 저희들이 중국에서 상황을 쭉 파악을 해봤을 때 일반 승용차는 배터리 전기차로 하고 예. 버스, 트럭, 그 다음에 상용하는 승용들 있지 않습니까? 택시 같은 것들. 네네. 이런 것들은 많이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많은 짐을 실어야 되기 때문에 네. 배터리로 한계가 있어서 이쪽은 수소 전기차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아하 병행해서 가는군요. 네네. 예. 저희도 현대자동차도 지금 트럭 개발하고 있고요. 넥소는 양산 출시했지만 트럭도 개발하고 있고 버스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뭐 박 상무님 말씀만 들어보면은 야 저 수소 전기차가 결국은 미래 자동차로 가는구나라고 해서 이해는 좀 되는데 여전히 저를 포함한 시청자들의 궁금증은 충전소는 어떻게 할 건데 이 질문 할 것 같아요. 혹시 예. 울산대학이 울산에 있지 않습니까? 예. 울산이 이런 충전소가 제일 많은 걸로 알려져 있던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울산 가보면? 현재 울산에는 5곳이 지금 가동 중에 있고요. 울산에만 5곳이 있어요? 울산에만 5곳 있고 올해 안에 7곳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네, 그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인가요? 뭐 LPG 충전소 정도 예, 뭐 수준은 초기 되는군요. LPG 충전소 수준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한 가지만 더요. 문재인 대통령이 파리를 가셔가지고 굉장히 거기에 필이 받으셨던 모양이에요. 에펠탑 바로 옆에 수소 충전소 있는 거를 보고 그래서 그 뒷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예. 와서 야 이거 안전하냐고 이게 에펠탑 옆이니까 당연히 안전하니까 이제 거기다 세웠겠죠. 예. 근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수소 그러면 수소 폭탄 생각이 나서 예, 많이 저거 말씀하시죠. 폭발하는 거 아닌가? 예. 저거 휘발유보다 더 위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학문적으로 기술적으로 수소의 안전성 여부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수소도 연료기 때문에 예. 저희가 뭐 불을 붙이면 불이 붙을 수도 있고 폭발해요? 뭐 폭발이란 말은 좀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휘발유도 우리가 불을 붙이면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폭발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럼 뭐 우리가 뭐 좀 적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차가 가다가 딱 부딪힙니다. 막 굴러 떨어져요. 예. 그럼 잠시 뒤에 펑 하고 터집니다. 예. 그럴 것 같아요, 실제로. 예. 실제로 그런 일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 자, 수소차는 그렇게 터지면은 그냥 이렇게 터지는 정도가 아니라 폭탄급으로 터진다. 예. 이런 가설도 있어요. 뭐 자동차는 충돌한다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100%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네. 저희가 수소 탱크를 굉장히 강하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폭발한 사례는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는데 수소통을 불로 그냥 계속 태워서 온도를 높이는 실험, 총으로 쏘는 실험 여러 가지를 합니다. 아, 그래도- 총으로도 쏴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요? 제가 쏜 건 아니고 이제 미국에서 하는 실험인데. 실험할 때. 네. 근데 그런 경우에 만약에 온도가 많이 차량의 다른 데서 화재가 발생해서 온도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예. 옆에 세이프티 밸브가 열려서 그쪽으로만 수소가 배출이 되고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거나 충돌할 경우에도 수소통이 폭발한 경우는 거의 없고요. 화면에 보시 좀 예. 충돌 실험을 좀 인위적으로 하는 거고 저게 수소 전기차죠? 예, 그렇죠. 자, 그럼 저렇게 충돌이 된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예. 밑에 있는 휘발유통이나 가스통보다 저 수소차에 있는 수소 탱크 자체는 안전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래서 지금 종합적인 안전도 면에서는 예전에는 LPG를 사용하는 택시보다 안전하다였는데 예. 최근에 미국의 결과로는 휘발유나 디젤을 사용하는 자동차보다 다 안전하다. 종합적인 면에서는 안전하다. 예.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굳이 그래서 미국의 안전도 표를 저희가 그래프로 만들어봤더니 가솔린 탱크보다 수소가 더 안전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는 나와 있습니다. 박순찬 상무님한테는 뭐 여쭤보나 마나 당연히 안전합니다. 그럴 테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정말로 안전해요? 예. 아니 뭐 메이커한테 현대자동차한테 안전합니까라고 물어봐봐야 뭐 당연히 안전하다 하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저희가 테스트는 당연히 하지만 예. 넥소는 이미 양산차입니다. 즉 소비자께서 돈을 지불하고 사는 차기 때문에 네. 각국의 인증기관이나 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다 하죠. 저희들 수출을 하려면은 당연히 합니다.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영국 교통부의 차량 인증국이나 독일의 기술검사협회 등에서 인증 다 거친 14개 항목을 인증을 다 거쳤고요. 예. 미국의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에서도 별 5개 주셨고요. 유로 엔캡이라고 자동차 충돌 테스트하는 데서도 별 5개 줬습니다. 별 5개면 최고로 잘 받은 겁니까? 차가 별 5개 받기 쉽지 않습니다. 어허. 그리고 예, 수소 예. 탱크에 불이 붙으면요. 불이 붙지도 않지만 예. 열을 받게 되면은 밸브가 자동적으로 열리게 되고요. 예. 수소가 자동적으로 누출이 되게 됩니다. 공기 중으로 유출이 되게 만들어. 네, 수소는 가볍기 때문에 한 곳에 갇히지를 않습니다. 누출이 되게 되면은 보통 저희들이 LPG 주택가에서 LPG 가스 폭발하는 뉴스들 보시는데 네. 그럼 보통 LPG 가스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바닥에 가라앉으니까 가라앉아서 상식으로 돼 폭발하게 있죠. 됩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는 갇혀 있습니다. 예, 갇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불씨만 내도 그냥 퐁 하고 터지게 돼 있는데. 수소는 갇히질 않습니다. 뭐 수소차는 위험도 가지고 걱정할 필요는 없겠군요. 설명을 들어보니. 예, 그리고 뭐 이제 수소폭탄 우리가 수소를 사용하니까 수소폭탄 말씀하시는 예. 분도 계시는데 지구상에서 수소폭탄이 터지려면 1억 도라는 온도가 필요합니다. 1억 도라. 그래서 보통 수소폭탄을 작동시킬 수소폭탄은 때 원자폭탄을 터트려야 터트려지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원자폭탄을 터트려서 수소폭탄을 터트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수소폭탄에 들어가는 수소는 네. 중수소나 삼중수소를 써야 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수소와는 다른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둘 다 수소라는 말이 들어가지만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예. 보셔야 됩니다. 수소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공부를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도 알고 있는 상식과 알고 있는 지식과 전문가들의 말씀에 상당한 좀 편차가 좀 있긴 했네요. 하나만 좀 더 우리 신 단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전한데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파리에서 그 수소 충전소 가셨을 때 화면을 봤더니 충전을 해주는 사람이 그냥 우리 주유소에서 기름 우리 아무나 셀프로 넣듯이 못 넣게 돼 있고 전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놓아야 돼서 이게 과연 될까? 충전소마다 이렇게 인력이 필요하다면 아무나 못 넣는 게 수소라면 이게 안전한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지 의문이 좀 드네요. 그래서 뭐 사고라는 거는 뭐 예측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안전관리자를 두면서 운영을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인 것 같고요. 현재로는 안전관리자를 둬야 되도록 법이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LPG라든가 다른 연료 차량 경우에도 이제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수소도 이제 뭐 마찬가지 차원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근데 정부에서 뭐 셀프 충전을 허용하는 부분도 계속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셀프 충전을 허용하는 대신 뭐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해서 보완하면서
해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네, 알고 네,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위험성, 안정성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이 시청자 질문은 제가 좀 반영을 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폭발의 범위를 물어본 거지 위험성을 물어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맞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 안 위험하냐를 지금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소비자들은 폭발을 안 할 수는 없을 거고 만약에 인위적이 됐든 뭐 사고가 됐든 폭발이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폭발이 됩니까를 물어보는 거라는 말씀이세요. 자, 이거는 좀 우리 박수찬 상무님 이거 실제로 연구하시는 분이니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터트려 보신 적은 없습니까? 아까 그 김 교수님께서 저희들이 넥소 수소 탱크 개발할 때의 과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국내에서는 실험 해주는 기관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캐나다에 가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해보셨군요. 저희 넥소에 들어가는 수소 탱크에다 수소를 채워놓고 네. 총을 쐈습니다. 예. 안 터집니다. 그냥 구멍만 뚫리고요. 수소는 밖으로 누출되고 맙니다. 휘발유 차 연료통에 총을 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화에서 과장된 거고요. 그런 것들은. 펑 하고 안 터져요? 예, 안 터집니다. 그래요? 영화에서 그 극적인 그래요? 요소로 아까 그 차가 굴러떨어져서 빵 예, 예, 터진다는 예. 것도 아주 극히 그 영화적인 뭐. 것들이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 미국에서 미국 에너지성에서 가솔린 차하고 수소차를 태워봤어요. 실제로 불을 예, 내봤는데요. 예. 가솔린 차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불이 나고 맙니다. 네. 근데 수소차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을 받으면 탱크가 가스를 일부러 누출시키게 되고 그 누출된 가스가 위로 솟구치면서 불꽃을 내면서 가스가 다 소진될 때까지 타고 말아요. 알겠습니다. 박상무님은 지금 우리가 인위적으로 총도 쏴봤고 폭발도 시켜보고 다 해봤는데 그렇게 가솔린 탱크보다 폭발이 크지 않습니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와중에 화면이 나가는 거는 막 불이 나고 터지는 화면이 나가서 요거는 다시 설명을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면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중국의 화면인데요. CCTV 화면입니다. 테슬라입니다. 전기 자동차. 예, 연기가 뽀록뽀록 나더니 저 정도 폭발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BMW 화재 정도의 폭발과 화재 사고는 있기는 있네요. 전기차도. 전기차는 예, 저건 예. 전기차입니다. 예. 예. 리튬 이온 배터리 자체가 관리를 잘 해야 되는 화재 위험성이 있지요. 예. 예.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 자체는 리튬 이온 배터리를 쓰기 때문에 저 정도의 화재 위험은 항상 있는 거고요. 수소 전기차의 폭발의 정도만 놓고 보면 절대로 가솔린이나 경유보다 크지 않다. 네, 폭발하지 않습니다. 탱크 자체는 총을 쏴봤는데 안 터졌다. 믿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게 제가 여쭤볼 게 엄청 많은데 시간이 좀 넘어가네. 저기 수소통은 교체 안 해도 돼요, 신 단장님? 지금 시청자들이 그걸 여쭤보네요. 수소통 배터리는 교체를 해야 되니까. 예. 그러면 수소 전기차의 수소통은 교체 없이 영구적으로 가는 겁니까? 수소통은 이제 뭐 탄소 복합섬유로 좀 구성이 돼 있고 해서 일반 금속 용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철이 아니라는 거죠? 예, 탄소 복합 소재로 구성이 돼 있고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제 이렇게 찢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찢어지게 돼 있어서 거기서 이제 누설하는 형태인데 그거는 뭐 고법에 의해서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에 의해서 이제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도록 돼 있고요. 예. 만약에 일정 기간 걸쳐서 뭐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안전관리 시스템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시가 LPG 탱크 쓰지 않습니까? 현재 예. LPG 탱크 가스도 법에 따라서 점검받다 문제 있으면 교체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교체를 하게끔 법이 돼 있군요. 예, 안전관리 예, 하게끔 돼 이해가 있습니다.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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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현재 넥소가 3개까지 들어가면 앞으로 이게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탱크가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차는 그 크기나 예.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공간 거주성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공간의 제약을 받는데 예. 넥소는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가지고 3개를 담아놓고 있는 거고요. 예. 만약에 더 주행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버스나 트럭 같은 경우는 예. 더 많은 탱크를 실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좀 무거워질 것 같은데? 그러면 배터리 증가하는 연비가 또 무게보다 떨어지지 않을까요? 배터리 증가하는 것보다는 훨씬 무게 증가량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만큼 더 달리기 위해서 배터리를 더 싣게 되는 배터리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예. 배터리의 무게가 수소탱크 무게에 필적하거든요. 제가 가서 들어보니까 미국의 테슬라가 성공한 이유는 발상의 전환을 해서 배터리를 아예 밑에다가 확 많이 깔고 모터를 2개를 달아서 힘을 확 키우니까 부자들이 타는 차로 그냥
네. 인기 차종이 됐다 이런 얘기가 좀 있던데 수소 전기차도 탱크를 늘려서 출력을 높이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수소 전기차의 탱크를 늘리는 이슈는 한 번 충전해서 더 많이 가냐의 이슈입니다. 멀리 가자, 예. 멀리 가자. 예, 예. 자, 좋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1시간이 좀 훌쩍 가는데 전기 자동차냐, 수소 전기차냐 얘기를 뛰어넘는 얘기.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라고 지금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수소 경제에 대한 얘기를 좀 마무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준범 교수님, 뭐 30년 가까이 지금 한우물만 파셨으니까 100% 친환경 에너지로서 접근하고 있습니까? 수소 경제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수소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로부터 수소를 만들게 되면 예. 100% 친환경적인 에너지가 됩니다. 그때까지 들어가는 돈이 너무나 비효율적이다라는 지적. 예.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서 이건 결국은 넌센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 안 하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가 어렵고요. 예.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기술로도 적용이 가능한데 다만 더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한 연구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 좀 제가 좀 도발적으로 질문을 좀 드려보자면 예. 그 돈이면 원전 10개, 100개 지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충분한 2차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원전에 대한 위험성이 과대 포장돼 있어서 원전으로 갈게 수소 경제로 가서 좀 돈이 낭비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지적, 우려, 반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원전 한 기 짓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조 원의 돈이 들고요. 네. 그리고 수소 경제를 만드는데 원전 몇 기 정도의 비용도 필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좀 아하.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 과장된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신 단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 수소 경제라는 게 예. 큰 틀에서 좀 본다고 한다면은 네. 결국은 우리에게 어떤 환경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지금 경제 자체가 굉장히 이제 저성장, 잠재 성장률이 뭐 2% 후반대까지 네.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이제 미래에 어떻게 우리 제조업을 먹거리를 가져갈 거냐의 문제가 있는데 사실 우리 주축인 제조업 자체가 결국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어떤 화석연료 기반의 제조업입니다. 그래서 그 제조업 기반은 결국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CO2 감축 때문에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이제 친환경 제조업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 기반을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수소가 해줄 수 있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다른 에너지는 그런 부분을 맞춰줄 수가 없는 그런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네. 수소가 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소 경제로 가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하고 정리를 하자면 수소 경제와 수소를 에너지로 쓰는 미래 이 방향은 바뀔 수 없을 거라고 확신하고 예, 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원자력으로 대체될 수 없는 친환경 에너지다 수소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런 일들을 전문가들이 지금 수십 년째 해오시고 있고 수소 경제라는 걸로 좀 돼서 국가 전체적으로 정책을 좀 삼고 있습니다. 자,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저 시간이 없어도 제가 이걸 하나 좀 꼭 여쭤봐야 되겠네요. 현대자동차 미래는 수소 전기차 맞나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를 병행하는 같이 게 간다.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간다. 어느 게 제일 많이 팔릴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박상무님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 저는 무슨 차를 사야 됩니까? 대수로 따지면은 전기차가 많겠죠. 그럼 저는 무슨 차를 사야 될까요? 혹시 위원님 한번 충전하고 몇 킬로 운행하시는지 저는 뭐 한 1000km 정도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수소전기차를 타시면 게 답일 것 같습니다. 그럼 한 500km만 가도 된다 그러면 거기도 수소전기차입니다. 차를 사야 되고 한 300km면 전 됩니다. 전기차. 전기차. 배터리 답이 전기차. 나왔네요. 예. 주행 거리가 긴 사람은 수소 전기차를 사라고 권유하시는군요. 네, 예. 미국에도 잘 팔 자신 있고 중국에도 잘 팔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이 있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료 전지 기술 자체로는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다른 거 가지고도 돈을 벌지만 예. 요것 가지고도 플레이를 해야죠, 전 세계에서. 예. 자, 현대차가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만들어서 잘 파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일반인의 언어로 수소 경제에 대해서 전문가 세 분 모시고 가능한 한 쉽게 좀 진행을 해보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상식이나 전문가적 시각에서 봤을 때는 다소 좀 무리가 되는 질문이 있었어도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 수소 경제 배워야 될 게 무궁무진하다는 생각 좀 듭니다.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차 이야기로 이어나가야 되겠네요. 전국의 버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 정부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경기 등 버스 노조가 사측과 막판 협상을 벌입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파업에 참여하는 서울 시내 버스는 전체 65개사 가운데 61개사, 7,400여 대에 이릅니다. 경기도는 모두 589대로 용인, 하남, 남양주, 의정부 등 14개 시군을 경유하는 광역버스들이 멈춥니다. 앞서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 이재갑 노동부 장관이 긴급회의를 열고 버스업계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고 버스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M버스 등 광역교통 활성화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500인 미만 사업장뿐만 아니라 500인 이상 사업장도 임금 지원 기간을 2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원액은 1인당 월 최대 40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버스 노조와 사업자가 강력히 요구해온 버스 업체에 대한 국비 지원은 빠졌습니다. 규정상 정부의 직접 지원이 어렵다 보니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등 우회적 지원책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 대책과 별도로 버스 요금 인상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지만 서울과 인천은 요금 인상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초 버스 파업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로 예정된 비공개 당정 협의는 연기됐습니다. 버스 노사 협상이 막판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내일 새벽 첫 차부터 버스 운행이 중단됩니다. 이슈 따라잡기 순서 돌아왔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게 또 뭐 버스까지 파업하면은 서민들 발 묶이면 큰일 나는데 그나마 좀 다행인 게 대구는 타결됐다 그러대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 여러 곳에서 이 쟁의가 일어났는데 동시다발로 이루어졌죠. 네, 쟁의에 관한 조정들도 뭐 각 지역에서 또 일어난 것이고 예. 일단은 대구에서는 타결을 한 것으로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타결을 나왔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그 대도시 지역들은 보통 준공영제를 이미 많이 실시를 하고 있었고 그 조건 하에서 이제 조금 더 타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려 있었다라고 봐야 될 거고 어떻게 보면 대구 지역만 타결 가능성이 유독 높았던 게 아니라 나머지 지역도 좀 협의하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려 있지 않았나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이 대목에서 조금 시간이 좀 들더라도 우리가 매일 타는 버스지만 저도 그렇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준공영제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한 개념이 뭔지는 이번에들 아셨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버스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민간업자가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간이 예, 버스 사서 기사 고용해서 요금 받고 버스 돌리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런데 이게 워낙 우리는 요금 체계가 싸다 보니 자꾸 적자가 나니 적자가 나는 거를 메워주자라는 게 준공영제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개념이? 그래서 근데 준공영제가 아닌 지자체에서도 적자라든지 벽지 손실 노선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줘야죠. 왜냐하면 모든 국민들이 다 자가용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네. 뭔가 운송수단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준공영제라고 특별히 부르는 지역들은 예. 단순히 적자만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버스 운영 전반적으로 수익을 책임을 지고 예. 그렇게 혈세를 지원해 주는 지역들이 예, 이제 예. 준공영제라고 사업을 불려지고 포기하지 있죠. 마시라. 네. 좀 힘들어도 왜냐하면 이거는 서민들, 국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인프라니. 네. 그죠? 그래서 공영제하고 다른 부분은 공영제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한다면 그게 공영제가 될 공영제고. 것인데 일단은 민간 사업자가 운영을 하는 틀 내에서 이 재정적 측면에서는 지자체가 완벽하게 보조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준공영제의 취지입니다. 자, 그래서 그 지자체가 보존해 준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네. 자, 그래서 이 대목에서 질문 한번 좀 해보시자고요. 자, 대구도 그렇고 지금 이제 하루 남아서 지금 막 협상을 하고 있는 경기도와 서울도 그렇고 지자체들이 왜 내가 내야 돼, 우리가 내야 돼 이렇게 좀 서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좀 내주면 안 돼 이거지 않습니까? 핵심은. 네. 근데 정부가 이거 내줄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으로야 뭐 그 재정 지원하는 것 자체는 무리는 없어 보이는데 정부에서 이제 좀 저하는 이유는 예. 직접적으로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담을 안는 것은 아닌가. 선례가 될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민간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까지
우리가 떠맡는 거 아닌가 이런 또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버스를 메워주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택시가 파업을 할 때는 택시도 그럼 또 중앙정부 예산으로 해줘야 되고 네. 선박도 또 뭐 적자 난다 그러면은 또 그것도 메워줘야 되고 한두 끗도 없다 그 얘기죠. 뭐 선박 이렇게까지 안 가더라도 버스 측에서 우리가 비용이 더 든다 예. 또는 이제 임금을 좀 올려야겠다 이럴 때마다 더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차 좀 라고 새 하는 거로 두려움이 있는 바꿨다. 거죠. 그렇죠. 근데 돈이 더 들어갔으니 그거 돈 내놔라 정부한테. 네.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비용들이 계속 불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이라든지 또 그런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현재는 어떤 국비 지원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교통 인프라 확충에 드는 것은 지원해주겠다. 그게 뭔 소리예요? 자, 돈은 직접 못 준다. 근데 네. 인프라 지원은 해주겠다? 이게 뭔 네.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뭐 인건비라든지 여기에 필요한 돈을 현금으로 못 주겠다? 그렇죠. 현금으로 이렇게 책정해서 주지는 않겠다. 다만 예. 뭐 버스를 더 돌린다든지 예. 뭐 차를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단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관리 비용이라든지 또 시설에 대한 비용들은 인건비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이제 계속해서 들어가는 그런 비용인 것이고 인프라는 이제 한 번 확충했을 때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년 정도 시간이 더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기반만 일단 지원해주는 쪽으로 정부에서 일단 나오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국민 입장에서 가만히 김수민 평론가의 설명을 듣다 보니 그 돈이 그 돈 아니에요, 결국은? 결국은 내가 낸 세금으로 현금으로 메꿔주나 네. 뭐 버스 살 때 돈 들어가는 거에 메워주나 그 돈이 그 돈이고 결국은 세금으로 적자 메꿔준다라는 뜻 아닌가요? 양쪽 다 이제 세금을 투입한다는 것은 동일한 측면이 있는데 다른 예.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계속해서 구조적으로 연속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한 번에 좀 이렇게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인지 요 차이는 있겠습니다. 자, 버스 기사분들이 주 52시간 때문에 수입이 줄었어요. 줄게 돼 있잖아요. 네. 그죠? 시간의 수당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그 임금이 줄어든 부분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어떤 방법이 있어요? 정부가 간접적으로 지원한다는 게? 그러니까 간접적 예를 지원이라는 게 이제 인프라 쪽을 우리가 지원을 해줄 테니까 거기서 비용을 아껴서 그 돈으로 그쪽으로 임금 인건비를 보전을 해줘라. 지급해라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되겠죠. 뭐 하여튼 이러나 저러나 세금은 돈은 들어갈 것 같기는 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요금 올리는 거는 해법이 안 됩니까? 일단 이제 경기도 쪽에다가 정부가 요금을 올릴 것을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경기도의 입장은 뭐냐면은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현재도 이제 1,250원, 1,200원 이렇게 버스 비용의 차이가 나는데 차이 나죠. 예를 들어서 이제 경기도에서 서울 이건 뭐 하나의 생활권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환승을 하시는 분들이 제법 계시죠. 네. 이 환승을 하시는 분들이 이를테면 이제 경기도에서 먼저 버스 요금을 낸 다음에 환승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그게 이제 서비스로 무료 환승제가 또 실시가 되고 있는 거고 환승이라고 하는 또 이 복잡한 네. 또 갈등의 요인이 있군요.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거리 비례 요금해서 추가적으로 붙는 예, 게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이제 요금을 내면 서울시와 경기도가 같이 나눠서 갖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예. 경기도 쪽에서 요금을 올리게 되면 어떻게 보면 서울시는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도 요금을 더 추가로 나눠받는 나눠받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 입장에서는 서울시랑 같이 올려야 된다. 올릴 거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러니까 사실 서울시에서도 그러면은 이제 어떤 그 분배의 비율을 조정한다거나 예. 사후에 정산을 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이제 경기도의 손실이라든가 뭐 추가적인 어떤 이익을 얻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전해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 어떻게 보면은 경기도 입장에서는 어떤 수익의 배분을 떠나서 네. 양쪽 간의 교통비, 버스비의 액면의 차이 나는 것 자체가 네. 부담스럽다라고 느낄 수 있는 한마디로 부분이죠. 이재명 지사하고 박원순 시장하고 두 분이서 나는 안 올렸거든요. 그 소리 듣고 싶은 거네 지금. 그렇습니다. 양쪽에 차이가 네. 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각자의 그 지역 주민들에게 받는 승객인 제 압박이 있는 입장에서는 1,350원 내던 게 1,550원으로 200원 오르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200원 오른 거를 누가 가져가려고 하냐? 이재명 경기지사는 제가 올린 게 아니고요. 이런 소리고 박원순 시장은 저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에서 올린 거 이재명 시장한테 항의하세요. 그 얘기네 지금. 네. 그리고 이제 그 환승하는 승객을 빼고 나서도 예. 각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할 말이 있어야 되겠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그런 부분들이 다 작동을 하는 근데 것이죠. 이게 승객 입장에서 이거 제 질문 얘기 되나 좀 확인 좀 해주십시오. 그 아무리 200원만 올리면 해결된다고 그러지만 그 200원도 나한테는 서민들한테는 참 이게 좀 빠듯한 생활인데 네.
어떻게 안 올리고 해결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올리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은 재정을 투입하는 것밖에는 그것도 없겠죠. 재정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는 중앙 정부에다가 요구하는 것이 재정을 더 투입해달라라고 하는 결국에 그 요구가 되겠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머릿속에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 세금을 더 내는 걸 선택을 할까? 요금을 더 내는 걸 선택을 할까? 결국은 내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에서 나가든 오른쪽 주머니에서 나가든 돈은 나가게 생겼군요. 네. 근데 이제 국토부에서 추산하기로는 여기에 어떤 추가적인 인력 충원이라든지 또 임금 손실에 대한 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합쳤을 때 한 1조 원 정도가 나갈 다 것이다라고. 합치니까 그게 조 예. 단위로도 가는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또 우리나라 재정 전체 규모에 비하면 1조 원 가지고 또 세금을 증세를 한다거나 예. 뭐 이렇게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요구를 할 수는 없는 예. 노릇이라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글쎄요, 그 정부에서는 또 원래 있던 재정을 다시 정리해서 1조 원을 마련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게요. 그 경우에는 예, 그러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요금을 올리는 것보다는 재정을 투입하는 예. 것이 좀 더 유익해 보이거나 또 무난해 보일 수는 있겠죠. 주 52시간 이걸 얘기가 나왔던 지난 3월에 이거 이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에이, 그때 다 예견됐던 일인데 뭐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결국은 우리 주머니에서 자전거 타고 다닐 수도 없고 그죠? 근데 그때 나왔던 방책 자체가 좀 여러 가지 결점들이 있었던 그러게요. 것이 요금 인상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지자체에서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그럼요. 예, 그런 예. 사안이고 국고 지원 같은 경우는 기획재정부에서 그럼요. 기획재정부는 사실은 예산을 좀 아니 그리고 아껴 전 쓰려고 국민이 하는 전 관성이 국민이 있죠. 또 다 책임질 일이 아니잖아요. 네. 예. 뭐 하여튼 그런 문제들을 미처 정리를 해두지 않고 작년 12월쯤에 이런 방향으로 간다라고 아주 어설픈 합의를 했던 것이 그러니까. 현재의 사건까지 이르게 된 이러니까 자꾸 배경이죠. 능력 없다 소리고 실력 없다 소리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네. 이게 아이, 근데 이제 기획재정부에 대해서 뭐 확실하게 설득을 하든지 어떤 그러게요. 이제 여러 가지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뭐 무책임하게 좀 타결되었다라고 매의 얘기를 하는 것이 눈으로 문제였죠. 매의 눈으로 딱 뜯어 보면 참 할 말 많은 내용인데 에이 하여튼 어찌 됐든 파업은 하면 안 되니까 좀 잘 기다려 보시자고요. 어떻게 잘 오늘 되겠죠? 10시에 2차 조정회의가 오후에 그러게요. 열리거든요. 여기서 좀 좋은 결과, 이렇게 잘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이 되기를 나오겠죠. 바랍니다. 예. 내일 새벽이나 결정되는 거니까 좀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잘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 이제 전공으로 빨리 돌아와서 전공 돌아온 양정철. 네, 자 이제 일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취임식도 갖지 않고 오늘 바로 예, 임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민주연구원 신임 원장이죠. 지난번에 민주연구원 뭐 그동안에 주목받지 못했는데 양정철이 원장으로 오면은 여기 기자들 엄청 모일 거라 그랬잖아요. 네,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렇습니다. 뭐 취임식을 달리 갖지 않았는데도 취임식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네, 기자들이 그냥 뭐, 많이 예. 몰려들었고 조금 앞서 나간다 싶은 질문들도 예. 가감없이 또 나오는 그런 자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면 기자들은 제일 많이 뭘 물어봤고 양정철 원장은 제일 많이 대답한 게 뭡니까? 결국에는 공천이었습니다. 공천. 네, 아. 양정철 원장 하면은 뭐 삼철이라고 예, 불릴 예.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었던 것이고 그 인사가 직접적으로 지금까지 어떤 공직을 맡고 있지 그래서 않다가 공천 어떻게 한대요? 민주연구원의 원장이 앉았기 때문에 이 민주연구원이 양정철 원장 말대로 총선 승리의 병참 기지로라는 네. 그런 이제 위상을 그러면 얻게 되는 민주연구원에서 과정이죠. 공천한다는 얘기네? 근데 민주연구원이 공천을 또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또 기관은 아닌 것이고 네. 당 내에 여러 기구도 있고 당 대표도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예.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일단은 양 원장 입장에서는 그냥 전초기지 이런 표현을 하긴 했지만은 이분법적 판단은 좀 사절하겠다라는 예, 입장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또 어떻게 보면은 비문이라고 불리는 쪽하고도 나름대로 가깝다.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주목받는 부분은 총선 집중 기구화라는 네. 명칭을 썼어요. 근데 민주연구원 자체가 집중 기구화가 된다기보다는 네. 당내에 어떤 집중 기구화가 필요한데 민주연구원이 그쪽 방향에 좀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찾겠다라고 예. 하는. 근데 조금 고심은 될 겁니다. 민주연구원이라는 기관 자체가 공천 전문, 뭐 공천을 갖고 있는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도 아니고, 근데 또 역할은 해야 되겠고 어느 정도로 위상을 또 위상을 제고를 하고 또 다른 기관과 관계를 맺을 건지 그런 부분들을 좀 당분간은 굉장히 고심해서 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분명해 보이네요. 민주연구원 있는 곳이 핫플레이스는 되겠네요. 그건 분명한 네, 사실입니다. 네. 인재가 차고 넘치는 당으로 만들겠다. 저는 이 얘기를 딱 들으면서 아이고
저 내년 총선 나가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딴 데 가지 마시고 저기로 가세요. 핫플레이스로 가세요. 그래. 네. 제 얘기니까 이건 좀 믿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양정철 원장한테 가십시오.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솔직히 더 궁금한 거. 양정철 원장 본인은 출마한대요, 안 한대요? 저는 그게 궁금한데. 안 그래도 그 질문이 나왔어요. 네. 나왔는데 지금 대답할 계제는 아니다. 한참 앞서 나간 얘기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했죠. 지금 대답할 얘기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나간다는 얘기예요,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확정된 것은 없다. 그리고 지금 그거 말할 단계가 아니다. 그렇게 좀 뒤로 넘긴 셈이 되겠고. 그거는 가로 열고 닫고 네.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뜻 아닌가요? 글쎄요. 근데 저는 이제 좀 객관적인 조건들을 봐야 될 것이 어찌 됐건 간에 민주연구원이 공천에 대해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된다면 거꾸로 자신들의 어떤 공천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그런 행위들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 양정철 원장이 원장 신분으로 나는 불출마하겠다라고 어떤 시점에서 선언할 가능성도 열려 있지 않는가. 가능성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가능성 부분들을 있죠. 같이 나도 안 나간다. 예, 이해찬 그러니까 당대표가 네, 내가 안 그렇죠. 나간다 그러지 않았냐? 너도 나가지 마라. 네. 이래버리면은 뭐 못 나갈 수 있죠. 나는 안 나간다가 굉장히 큰 무기가 될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 가능성은 좀 열어놓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긴 뭐 양정철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 정치하러 여기 정치판 온 거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네. 불출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한번 두고 봐야죠, 그거는. 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청와대 그 1대1 회담이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황교안 대표 1대1 회담 결과적으로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지금 일단은 청와대 입장은 하지 않는 쪽으로 안 기울어져 한대요? 있죠. 일단 여야 그 대표들이 두루 모여 있는 회담부터 하고 나서 그거를 하면은 1대1을 고려해 보겠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황교안 대표가 그러면 그래 나 일단 먼저 거기 들어가겠소 하고 난 다음에 1대1로 갈 거냐. 지금 현재로서는 1대1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대로 간다면 두 사람 간의 어떤 1대1 회담은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정리해서 좀 다시 여쭤볼게요. 단체 사진 먼저 찍고 네, 그 다음에 둘이 찍는 단독 사진 찍고 네. 이게 청와대 아니고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1대1 사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단체 사진 찍고 네. 그 순서가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대여 투쟁을 아주 강경하게 이끌어 왔는데 네. 그냥 여야 대표 모두 부르는 그 그림 안에 한 명으로 들어가 있는 단체 것. 사진에 찍히면은 그냥 원오브댐이 돼버리는 거고. 원오브댐 이상으로 어느 정도의 굴욕 아닌가라고 아하, 볼 수 예, 있겠고 예, 그리고 예. 이제 여야 4당이든 5당이든 간에 그 구도를 보면 자유한국당이 다소 왕따가 되어 있는 그림이거든요. 아. 거기에 또 불편하게 억지로 들어가 있는 듯한 예, 그렇게 구걸하듯이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1대1 먼저 앞세울 수밖에 없겠고 청와대에서는 아니 1대1을 전혀 뭐 완전히 거부하는 건 아닌데 일단 전국도 파행이기 때문에 예. 자유한국당이 여러 정당 중에 하나로 들어오시라. 예, 그것을 또 청와대 입장에서는 놓지 못하는 거죠. 근데 먼저 1대1 회담을 딱 해버리거나 단독 사진을 찍어버리면 괜히 황교안 키울 일 있냐 이제 이렇게 되겠죠. 네. 계산법이.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예. 1대1 회담은 없었거든요. 맞아요. 예. 뭐 하여튼 이해가 양쪽 다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는데 이럴 때는 우리가 선례를 꼭 봐야 되잖아요. 네. 과거에 홍준표 대표 이런 식으로 막 기싸움하다가 성공한 적 있지 않아요? 홍준표 대표가 1대1 회담을 성사시키는 데 성공은 했는데 예. 사실 그 과정을 잘 보면은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굉장히 특수한 국면이었고 맞아.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전격적으로 막 쳐들어가듯이 들어갔다기보다는 거꾸로 문재인 대통령이 빨리 좀 봅시다 해서 예, 1대1로 만난 예. 성격이 크거든요. 모양새가 그래서 그랬어요. 전국이 더 격화되거나 혹은 거꾸로 이제 남북 간의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이 정도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1대1 회담부터 들어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요. 그렇게 예, 보입니다. 예. 자, 설명을 듣고 보니까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는 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만나는 게 뭐 그리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그 1대1로 하나 단체 사진으로 하나 그 순서가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그리고 이제 제3자 입장에서는 먼저 양보하는 쪽이 이기는 건 아닌가 이렇게 또 그러게요. 생각을 할 수도 그러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박지원 의원이 제3정당 좀 제3자 정당의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황교안 대표하고 1대1 면담을 받아들여라 라고 얘기를 또 하면서 약간 물꼬를 틔워주려는 듯한 그런 또 모션을 취하고 있죠. 그러게요. 그거 좀 잘 됐으면 좋겠네 좀. 예. 오늘은 뭐 하여튼 두 가지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 여야정 그 협의체도 잘 됐으면 좋겠고 청와대에서 만나는 것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파업 협상도 잘 됐으면 좋겠고. 네. 예.
자, 기도하면서 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IMF 사태가 그랬고 금융위기가 그랬고 정권 고비마다 경제 위기였습니다. 극복의 주역은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DJ 때 진념, 노무현 때 이현재, 이명박 때 윤중현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능력 있고 카리스마 있고 국민은 믿었고 청와대 참모와 여당 지도부는 함부로 휘둘지 못했습니다. 야당도 아쉬우니까 무시 못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건 오롯이 당시 대통령이 부총리에게 확실한 권한과 책임을 줬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2명의 경제부총리, 김동연과 홍남기, 나중에 어떤 평가 받을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 노동시간, 추경, 증권거래세, 예타면제, 고교 무상교육, 경제의 근간을 결정할 모든 주요 정책에서 경제부총리가 어떤 목소리 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 좋은데 재원은 어쩔 거냐? 자금 벌어지고 있는 주 52시간발 버스 파업 위기도 같은 맥락이라 봅니다. 관료들이 말을 안 듣고 틈만 주면 엉뚱한 짓이나 하고 여당 원내대표와 청와대 수석이 주고받은 이 말들, 공무원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이 정도였나 싶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복지부동 공무원 탓하고 관료들은 청와대의 정책 기조 탓하는 엇박자 현실. 지금 서민 경제 무너지고 실물이 무너진 거다. IMF나 금융위기 같은 외부 충격이 아니다. 서서히 무너지는 실물 경제 위기가 더 큰 위기다. 무엇보다 경제 사령탑이 어딘지 안 보인다. 이런 모든 하소연들 다 이유 있고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